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결혼하면서 잠깐 일을 쉬었고, 지금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들으시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1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날은 유난히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었는데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가려고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눈길에 앞서가던 커다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왔고 저희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뒤집혔고 그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순식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저희 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온몸으로 저희 3남매를 감싸 안으시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저랑 오빠 민준이, 여동생 지은이 셋만 남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얼어붙은 손을 꼭 쥐고 울던 저에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할머니,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엄마처럼 아빠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지? 응, 아빠 죽으면 안 돼, 할머니. 서연아, 걱정하지 마라.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쇠심줄처럼 질긴 사람이었어. 이 할미가 낳고 키웠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우리 아빠 얼른 털고 일어나라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응? 할머니는 그렇게 어린 저희를 다독여 주셨지만 정작 당신은 밤마다 몰래 마당 구석에서 젖은 목소리로 끝없이 우셨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척을 하셨지만 혼자 계실 때는 전신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아들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동네 사람들이 담벼락 넘어 지나가며 에휴, 저 집 애들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는 즉사하고 애비까지 저 지경이 됐으니 앞으로 저 어린 것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하고 쯧쯧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서러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얼어붙은 수도가에서 손이 다 터지고 피가 나는데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푼돈을 벌어오셨고 저희 3남매 따뜻한 밥을 짓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버지는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기고 오랜 재활 끝에 겨우 걸어서 저희 앞에 나타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고막이 손상되면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으셨어요. 게다가 얼굴 절반과 목덜미, 팔 전체에는 검붉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어린 저희는 붕대를 풀고 달라져 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만 멈칫하며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미안한 표정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조그만 손가방을 쥐고 도로 대문 밖으로 발길을 돌리려 하셨죠. 아빠가 너희한테 너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줬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그때 할머니가 아버지를 호통치며 붙잡으셨고 아버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덤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빠는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서 이렇게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거야. 너희 놔두고 아빠가 어디를 가겠니? 그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저희 3남매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아버지와 약주 한 잔을 기울이다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과정을 어떻게 버티셨냐고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니네 엄마가 자꾸 보이더라. 하얀 옷을 입고 저만치 서서 손을 막 젓는 거야. 여보, 이쪽으로 오면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니야. 돌아가서 우리 불쌍한 애들 지켜야지. 왜 벌써 와요 하면서 울면서 손을 막 저어.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 내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우리 어린 것들은 어떡하나 싶어서 이를 악물고 눈을 떴단다. 원래 화물 운송 트럭을 몰던 아버지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거리 감각과 소리 방향을 잡지 못해 장거리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장애 판정을 받고 공사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위험한 막일을 시작하셨어요. 겨울철에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쩍쩍 갈라져 피가 비치는 아버지의 손마디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아빠 손이 이게 뭐야? 굳은 살에 다 부르텄잖아. 너무 아프겠다. 괜찮아, 서연아.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야. 아빠 몸 성에서 너희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게 어디니? 이 손으로 너희 키울 수 있다는 것도 다 아빠가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피곤에 지쳐 누우시면서도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막노동을 하시더니 밤낮 없이 푼돈을 모으신 뒤에는 조그만 중고가전 매장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창고 같은 작은 매장이었지만 아버지가 워낙 정직하고 닦고 기름칠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놓는 물건 보는 눈이 좋으셔서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 집 사장님은 한쪽 귀가 안 들려도 물건 하나는 속이지 않고 제일 양심적으로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근에서 꽤 알아주는 매장으로 자리 잡았죠. 저희 3남매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몸이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몸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며 저희를 대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를 보면 누구라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3남매 중 마지막으로 결혼하던 날, 아버지는 신부 입장을 하기 직전 가슴 안주머니에서 떼묻은 엄마의 빛바랜 사진을 조용히 꺼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부탁하고 간 애들, 나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잘 키웠어. 이제 나 나중에 당신 얼굴 봐도 부끄럽지 않겠지? 우리 서연이 오늘 너무 예쁘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저희 3남매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서 아버지께 예쁜 손주들도 안겨드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박준혁 씨를 만난 건 대학 동기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신랑 쪽 하객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다정한 말투와 쾌활한 성격으로 그날 통성명을 하고 친해졌어요. 한 1년 정도는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해서 같이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었고 싸울 일도 거의 없었어요. 다만 씀씀이가 좀 해프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자기 형편보다 훨씬 비싼 명품 옷이나 시계를 턱턱 사고 모임에 나가면 자기가 무슨 대기업 간부라도 되는 양 오늘 술값은 내가 쏜다 하고 통 크게 결제하며 허세를 부리곤 했거든요. 게다가 친정아버지가 중고가전 매장을 하신다고 은연중에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 중고가전? 남이 쓰다 버린 헛 물건 가져다가 다듬어서 파는 거? 아, 사장님 대단하시네. 나 같으면 찝찝해서 남 쓰던 건 못 만질 것 같은데
장인어른 될 분이 생활력이 진짜 강하시다. 그 당시에는 그냥 털털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은근히 저희 집안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결혼해서 살림을 살다 보면 철이 들고 씀씀이도 다듬어지겠지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연애하다가 뜻밖의 아이가 먼저 찾아왔고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쯤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화상 흉터와 한쪽 귀가 안 들리시는 걸 보시고는 대놓고 안색을 찌푸리셨고 예단 이야기 중에는 우리 집안은 그래도 어디 가서 빠지는 집안 아닌데 사돈 어르신 하시는 일이 중고 장사라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하는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준혁 씨 역시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라 하며 자기 집안 눈치만 보기 바빴죠. 결혼은 연애랑 다르다는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맞더라고요. 한 집에 살아보니 연애할 땐 몰랐던 남편의 단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또 카드값 연체됐다고 독촉 문자 왔어. 이번 달도 관리비랑 카드값이 밀리면 어떡해? 아, 진짜 아침부터 달달 볶지 좀 마. 거래처에서 수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래. 거기는 원래 한두 달씩 늦게 주는 데야. 다음 주면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사장이 사전에 대비해서 미리 여유자금을 확보해놔야지. 왜 매번 대금 들어올 날만 손가락 빨고 기다리다가 카드값을 연체시켜? 이게 한두 번이야? 그게 왜 내 잘못인데. 대금 늦게 주는 그 인간들이 문제지. 나도 밖에서 숙이고 다니느라 죽겠는데.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까지 사람을 왜 이렇게 달달 긁어? 내가 놀고 왔어? 준혁 씨는 카페에 들어가는 원두 커피를 도매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돌아가는 듯 했으나 언젠가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얼어붙으면서 인근 카페들이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사업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제대로 안 되니 저희 집 살림은 점점 쪼들려 갔어요. 저는 만삭의 몸이라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불규칙한 돈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제 명의로 소액 대출을 받기도 하고 결혼 전에 들어두었던 적금을 깨면서 겨우겨우 기저귀 값과 생활비를 메꿨죠. 그럴 때마다 사정을 눈치채고 저를 걱정해 주신 분은 오직 친정아버지 한 분뿐이셨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니? 아빠, 그냥 가계부 정리하고 있었어.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경기도 언제 풀릴지 모르겠다.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매달 통장이 마이너스라 걱정돼서. 이 서방은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구나. 별말 안 하니? 본인 사업 힘들다고 집에만 오면 한숨 쉬고 술만 마셔. 나한테 화풀이만 하고. 에휴, 요즘 다들 힘든 시기니까 이 서방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럴 게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돈 때문에 힘든 거면 이 아빠가 조금씩 보태줄 테니까 우리 딸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태교나 잘해. 알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달 당신이 아껴 모은 쌈짓돈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셨습니다. 저희 집 관리비랑 보험료를 대신 내주시기도 했고 제가 둘째 하준이를 출산했을 때는 병원실로 달려오셔서 축하한다며 5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마침 아버지의 중고가전 매장은 경기 불황이 심해질수록 알뜰하게 중고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장사가 제법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금이 안 돼서 직원들 월급이 밀리는 와중에도 남편은 밖에서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커피 유통회사 대표인데 하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웠고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원두 머신을 테스트용이라는 핑계로 사들였습니다. 제가 제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정리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라고 설득해도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당신 나 무시해? 경기가 조금만 풀리면 원래대로 싹 회복할 수 있어. 하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위 마음을 위로해 준다며 집 근처 식당에서 남편과 술 한 잔을 나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염치도 없이 아버지께 직접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가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입금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당신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려? 그렇게 사업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결국 우리 아빠 피 같은 돈을 건드려? 이 사람이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장인어른이 사위 힘든 거 알고 선뜻 도와주신 거라니까? 처가에서 사위 사업 자금 좀 보태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당신은 도대체 누구 마누라야? 우리 아빠가 평생 한쪽 귀 안 들리면서 공사판에서 중고 매장에서 손 터져가며 번 돈이야. 당신같이 허세 부리라고 번 돈이 아니라고. 아, 거칠게 진짜 시끄럽네. 장인어른도 당신처럼 치사하게 안 굴었어. 이번에 이 돈으로 위기 넘기고 나면 내가 다 갚을 거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까지 골며 잠을 자더군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고 혐오스럽던지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찬물이라도 확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이번 한 번으로 위기를 넘기고 사업이 풀리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고 제 가슴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손벌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뒤 첫째 아들 도연이의 100일잔치 날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큰 돈 쓰지 말고 가족끼리 소박하게 보내자 하여 친정아버지와 오빠네 식구만 모여 조촐하게 상을 차렸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 남편이 뻔뻔하게 아버지 앞으로 술잔을 건네며 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오늘 저희 도연이 100일 상차림 보셨죠? 저는 이 녀석 볼 때마다 가장으로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우리 식구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싶어서 밤낮으로 뛰는데 요즘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에 직원들 퇴직금까지 메꿔야 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입니다. 저번에 도와주신 2천만 원도 정말 가뭄의 단비 같았는데 염치 없는 거 알지만 3천만 원만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만 넘기면 정말 큰 거래처 계약이 성사됩니다. 100일 잔치 상 앞에서 사람들의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무 뻔뻔한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준혁, 당신 진짜 미쳤어? 아빠한테 돈 빌린 지 얼마나 됐다고 100일 잔치 날 이따위 소리를 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그 입 못 다물어? 어허, 이 사람이 어른들 계시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장인어른이 남이야?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한 거잖아. 내가 남한테 구걸해? 사업하다 보면 장인어른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들 일에 당신이 왜 끼어들어? 뭐? 남자들의 일? 당신이 인간이야? 우리 아빠를 당신 돈줄로 보여? 저희는 결국 아버지와 일가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싸우는 저희 모습을 씁쓸하고 조용하게 지켜보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별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오빠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도 예전에 결혼 초 처가 쪽 일로 마음고생을 크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연아, 나도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처가댁 형편 챙겨주느라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해봤잖아. 그때 아빠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사람 마음은 억지로 못 바꾼다. 네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 잘해줘도 상대가 변할 생각이 없으면 결국 너만 피말라 죽는 거다라고. 지금 준혁 씨 행동하는 거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너 너무 참지 마라. 남편이라는 사람이 장인어른을 존경하기는커녕 돈줄로 보고 있는 게 눈에 보여. 진짜 아니야 싶으면 너랑 애들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라. 오빠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가 무슨 무한정 돈 나오는 은행인 줄 알아? 한쪽 귀 안 들리는 몸으로 평생 피땀 흘려 사신. 우리 아빠한테 왜 자꾸 염치 없이 부담을 주는 건데. 그럼 어떡하라고. 계속 이렇게 우리 식구 길바닥에 놔앉고 쫄쫄 굶어야겠어? 당신 오빠네도 형편 안 좋아서 우리 안 도와주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하냐고.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 3천만 원만 메꾸면 진짜 나 정신 차려. 제발 마누라가 되어서 이해 좀 해줘라. 응?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며 불쌍한 척 사정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안쓰러움이나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죠. 저는 아버지께 바로 전화해서 아빠, 박준혁 씨가 뭐라고 해도 절대 돈 주지 마. 도와주면 나 아빠랑도 연락 끊을 거야 하고 단단히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중고가전 매장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매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에 돈 안 들어가면 저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하고 눈물로 쇼를 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차마 사위가 매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 남편 손에 쥐어주셨고 저에게 조용히 전화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 말대로 안 도와주려고 마음을 몇 번이고 다잡았는데 이 서방이 매장까지 찾아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어찌 외면하겠니? 내 딸 얼굴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이 4천만 원 도와줬다. 이 서방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잘 달래줘라. 아버지의 그 착하고 바보 같은 마음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박준혁, 당신 진짜 구제불능이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우리 아빠한테 손 벌리거나 돈 얘기 꺼내면 그땐 이유 불문하고 당신이랑 나 진짜 끝이야. 명심해. 그 뒤로 남편은 제 경고에 찔렸는지 한동안은 정신을 차린 듯 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나 안부 전화도 제가 시키기 전에 꼬박꼬박 챙겼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돕는 척을 했습니다. 사업도 소액이나마 수금이 되면서 다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 와중에 둘째 하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미련하게도 기대라는 걸 품었습니다. 아, 사람이 큰 위기를 겪고 아이가 둘이나 생기니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앞으로는 우리 네 식구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에 잠시 동안의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하준이가 100일이 될 무렵부터 남편은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저와 갓난아기를 집에 두고 사업상 고위 관계자들과 거래처 사장들 네트워크를 쌓아야 한다는 핑계로 골프에 미쳐버린 겁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골프장을 돌아다니느라 외박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골프 채널만 켜놓았습니다. 한 세트에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수제 골프채를 종류별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골프 의류와 모자, 수제화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카드 명세서에는 매달 8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나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다시 기울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말입니다. 박준혁 씨, 당신 진짜 정신 나갔어? 지금 회사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나가는데 카드값이 매달 8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말이 돼? 적당히 좀 해. 그 돈으로 애들 기저귀 값 메꾸고 그 시간에 회사 일에 신경 쓰거나 애들이랑 1시간이라도 놀아주면 안 돼? 아,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내가 놀러 다니냐? 다 사업 수주 따내려고 접대 골프 치는 거야. 남들은 마누라가 뒤에서 내조하고 응원해 준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내가 뭐만 하면 발목을 잡아? 내가 취미 생활 좀 즐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딴짓을 했어? 차라리 바람을 피웠으면 이런 소리라도 억울하지 않지. 바람을 피웠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겠다는 그 소리를 뻔뻔하게 내뱉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저희의 삶을 참혹하게 흔들었습니다. 회사 일은 전혀 안중에도 두고 오직 골프와 유흥으로 밖으로만 돌던 남편은 10년 가까이 형제처럼 믿고 매장 전체 관리를 맡겼던 최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남편이 골프장을 전전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 최 부장이 회사의 법인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공금 4억 원을 횡령하여 야반도주를 해버린 겁니다. 4억 원은 그 작은 커피 유통회사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거래처에 원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은행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10년 동안 형 아우하며 골프도 같이 치고 술도 마시며 믿었던 최 부장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충격이 컸겠지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돈을 빼돌려 잠적한 최 부장을 당장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거래처에 메꿔야 할 급한 불만 2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를 들어보니 최 부장은 몇 달 뒤 지방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미 빼돌린 돈의 절반 이상을 불법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도 법적 소송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회사로 회수된 금액은 손에 쥐지도 못할 만큼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남편은 친가와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1억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억 원을 메꿀 방법이 전혀 없자 결국 또다시 제 경고를 무시하고 친정아버지에게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서 혼자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리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자 제 손을 거칠게 쳐내고 인사불성인 채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서방인가? 장인어른, 저 준혁입니다. 장인어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진짜 형제처럼 믿었던 직원놈한테 사기를 당해서 4억을 날리고 회사가 넘어갈 판입니다. 죄송한데 제발 8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한강다리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주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방, 나도 이제 자네 도와줄 여력이 없네. 매장 담보 대출도 아까 지고 있고 그동안 자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자네 아직 젊지 않은가? 여기까지가 자네 운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업 정리하게. 그리고 남 밑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게나.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단단히 마음 먹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을 뜻을 내비치자 순간 남편의 눈빛이 광기로 번쩍였습니다. 소주병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더니 전화기에 대고 입에 담지도 못할 악마 같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정리해? 지금 나더러 망하라고 훈수 두시는 겁니다. 어이없네 진짜. 귀도 한쪽 안 들리는 방귀머거리 영감이 어따 대고 이래라 저래라 훈수질이야. 그깟남 쓰던 쓰레기 같은 중고가전 팔아서 번 돈 얼마나 된다고 사위한테 유세를 떨어? 저는 너무 놀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를 빼앗아 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준혁, 당신 방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미쳤어? 당신 진짜 사람 새끼야. 뭐가 어때서? 씨발. 딸년이나 아비나 쌍으로 치사하게 구네. 겨우 몇천 도와주고선 세상 유세는 혼자 다 떨어. 귀머거리 아비가. 그 모양이면 자식년이라도 눈치껏 알아서 기어야 할 거 아니야. 돈 안 내놔? 뭐라고? 아비, 귀머거리. 그래. 방귀머거리 영감탱이가 손주들 볼 면목도 없는지 알아라. 남편은 광기에 차서 소리를 지르더니 옆에서 울고 있는 100일 된 둘째 아이를 안고 있던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고 제 품에 있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내가 지난 몇 년간 대체 어떤 괴물과 한 이불을 덮고 살았던 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갔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 소란에 잠에서 깬 9살 도연이가 방문 틈으로 저를 빼꼼 쳐다보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났어? 아빠 없으면 우리 이제 안 되는 거야? 엄마 울지 마.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닦고 웃으며 도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아빠가 없어야 우리가 산다. 도움을 받을 때는 장인어른 하며 무릎까지 꿇더니 돈을 안 준다고. 하자마자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느라 한쪽 귀를 잃은 아버지에게 방귀머거리라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비하 발언을 퍼붓고 아기를 아는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인간.
더 이상 이런 악마와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단단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문자로 단호하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살던 아파트 명의는 남편의 사업이 불길하게 흔들릴 때 제가 미래를 대비해 몇 년 전 제 단독 명의로 확실하게 변경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밤으로 열쇠공을 불러 현관 비밀번호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 현관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강서연, 당장 문 못 열어? 문 안 열면 쇠파이프 가져와서 문 따고 들어간다. 옆집과 위층 주민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들이 출동해 남편을 강제로 퇴거시킨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남편이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도어락을 따려 할 때마다 저는 인터폰 카메라를 통해 지금 도어락 따는 순간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으로 고소할 테니 법원에서 보자고 냉정하게 경고했고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며칠 동안 아이들을 지키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달려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적반하장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내 아들 사업 망하게 해놓고 문 걸어 잠근 쇠귀신 같은 년. 당장 문 열고 내 아들 명의로 아파트 돌려놓아라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습니다. 시누이 수진 씨도 전화와 문자로 저를 악독한 며느리로 몰아세웠죠. 올게게 어떻게 오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혼 소송에 집 비밀번호까지 바꿔? 애들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넘어갈 수는 없어? 저는 수진 씨에게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카드 명세서 그리고 아버지가 입금해준 통장 내역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오빠가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해요? 방귀머거리 영감탱이라며 폭언을 퍼붓고 갓난아기 안고 있는 제 뺨을 때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당신 오빠 사업에 보태준 돈만 억대가 넘어요. 돈 필요할 땐 무릎 꿇고 빌더니 더 안 준다니까 폭행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당신 같으면 이런 인간이랑 단 1초라도 더 살 수 있겠어요? 문자를 확인한 시누이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수진 씨에게서 뜻밖의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올게. 정말 미안해. 얼마 전에 오빠가 술에 취해서 엄마한테 행패 부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스스로 다 토해내더라고. 나 진짜 몰랐어. 오빠가 장인어른한테 그렇게까지 짐승 같은 짓을 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옳게 마음도 모르고 가슴에 못을 박았네. 정말 미안하고 부디 애들이랑 옳게만이라도 잘 지내길 바랄게. 그 문자를 받고 저는 최소한 시댁 식구 전부가 악마는 아니었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소송 과정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저는 이명이 오고 몸져 누워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오빠 민준이가 자기 처자식을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 머물면서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지켜주고 아이들을 등하교시켜주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즈음 남편에게서 다 죽어가는 쉰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혹시 우리 앞으로 들어둔 민간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어? 보험은 왜 나한테 물어봐? 당신이 알아서 찾아봐.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서연아, 나 얼마 전에 병원 갔다가 대장암 2기 진단받았어. 의사가 당장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완치 가능성은 높다고 하는데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 혹시 내가 모르는 환급금이나 보험이 있나 해서 남편의 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는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수신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한테 방귀 머거리 영감탱이라고 퍼부었던 거 기억나? 이제 보니까 진짜 반쪽짜리는 당신이었네. 남의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그게 다 당신 업보야. 자업자 득이라고. 서연아, 나 진짜 미안해. 그때는 내가 사업 망하고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장인어른 찾아뵈고 매장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드리게.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이들이랑 잘 살아보자. 응? 당신 지금 옆에서 수발 들고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야 가족이 보이나 본데 이미 늦었어. 한 번 마음 정리한 강서연은 절대로 안 돌아가. 그렇게 매달리며 흐느끼는 남편을 뒤로하고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가슴 한구석이 뚫린 듯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상함에 씁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때의 저로서는 그 사람에게 건넬 동정심 한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요즘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덕분에 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어 치료 자체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방으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동안 이 서방한테 받은 상처와 속상함이 얼마나 큰지 이 아빠는 다 안다. 하지만 아빠는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내 귀한 딸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한 놈 당장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사람이 너무 독하게 굴고 원한을 품으면 그 나쁜 화가 결국 자기 자신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그 사람 이제 몸도 성치 않고 암투병을 해야 한다는데 아파트 정리해서 병원비 정도는 건네주는 게 어떻겠니? 아빠, 무슨 소리야. 그 인간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절대 못 줘. 한 푼도 줄 수 없어. 서연아, 아무리 미워도 한때 내 남편이었고 우리 도연이 하준이 아비 아니냐. 자식이 소중한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고 잘 자란다. 아빠 말 들어라.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마음씨 앞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해 은행 대출을 완전히 갚고 남아있는 돈 중 1,500만 원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암 치료비 명목으로 따로 건네기로 했습니다. 단, 법적 조건으로 아버지께 그동안 빌린 돈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며 향후 저희 가족에게 그 어떤 금전적, 법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확실하게 공증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던 그 무렵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희 3남매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3일 내내 빈소를 지키시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하지만 발인 날 아침 화장터에서 할머니의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아 드시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유골함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나 진짜 눈 돌릴 틈도 없이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도와줘서 우리 서연이 3남매 이만큼 다 바르게 키웠어. 이제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 여보 만남 편히 쉬어. 엄마. 그 말을 내뱉으시며 아버지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던 강철 같던 분이었는데 그날 화장터 바닥에서 아이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버지가 평생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몸으로 3남매를 키워내기 위해 짊어지고 오셨을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할머니의 육골함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다. 이혼 도장이 찍히자마자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계시던 시골 근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짐을 싸 들고 들어가자 아버지는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손주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들으려고 청력이 살아있는 쪽 귀를 손주들의 조그만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손주들이 쥐어주는 과자를 드시며 허허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전 남편과 살 때는 하루하루가 카드값 독촉과 언성,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이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하고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뿌린 대로 거두고 인과응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 되면 서울에 살던 오빠, 민준이네 식구들도 다 같이 아버지 집으로 내려와 시끌벅적하게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오빠와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중고가전 매장에 나가 함께 먼지를 털고 청소하고 요새 방식대로 인터넷 블로그와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법을 적용해 홍보를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전국에서 중고 물건을 사겠다고 손님이 몰려들면서 매장 매출이 아버지가 혼자 하실 때보다 2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밤늦게 제가 교사 임용 시험과 학교 복직 준비를 하느라 방에 불을 켜두고 책을 보고 있으면 아버지는 혹시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깎아놓은 달콤한 참외나 따뜻한 차를 책상 옆에 가만히 두고 가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십니다. 우리 딸,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가 아직 성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그 따뜻한 손길에 공부하다 지친 피로가 싹 달아나곤 합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 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신을 차렸는지 조그만 택배 대리점 기사로 들어가 밑바닥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장암도 완치 단계에 접어들어서 정기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양육비도 안 보내고 피하더니 요즘은 자신이 번 돈에서 양육비를 매달 1일이 되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송금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주말마다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첫째 도연이가 아빠를 만나고 주말에 돌아와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제 골프채 다 팔았대. 그리고 요즘은 나 만날 때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캐치볼도 2시간씩 해줘. 아빠가 엄마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가느다란 미움의 앙금마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전해달라는 미안하다는 말에 저는 아이 편으로 나지막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라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평생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아빠로 살아달라고 해라. 진작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아쉬움도 들지만 지나간 세월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살면서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고를 보고 지독한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 겪으며 눈물 흘리는 날이 웃는 날보다 많았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시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생의 소중한 조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이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동안 한쪽 귀로 세상의 비웃음을 견뎌내며 저희 3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그늘이 되어드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아버지 얼굴을 뵐 때마다 흰머리가 더욱 눈부시게 늘어나고 손등의 주름도 깊어진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어느새 70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셨으니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아버지와 두 아이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긴 사연을 진심으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따뜻한 평안과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